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8월 25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 논평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24일 이제 이게 이제 끝이 났죠. 한 3일 일정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빠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6개의 나라가 더 붙여지게 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세계사적 변화죠.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던 어떤 체계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마무리가 좀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도 올라가고 있죠. 북한이 이제 최신형 ICBM을 갖추게 되면서, 그리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브릭스에 사람들이 모였다. 인기가 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충격, 미국의 실패, 이렇게 크게 정의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언급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새로운 6개국이 합쳐져서 11개 나라가 됐는데, 그것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보면은 미묘한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참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느끼는 게, 서구 언론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이 6개국이 합쳐져서 11개 나라가 됐는데, 이것의, 최소한 경제적 의미는 뭔가? 그 팩터, 사실관계를 잘 제공을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억지로 조금씩 보도해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애써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6개국이 이제 추가로 합류했고 2024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합류하는 나라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나라들이죠. 아르헨티나, 왼쪽부터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다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우리한테는 UAE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죠. 중동의 3개 나라, 엄청난 산유국들이죠. 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이 중재를 해서 이란과 사우디는 사실은 원수지간과 가까운 나라예요. 이란은 민족적이고 사우디는 미국에 붙은 배신자, 이렇게 서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국이 가운데서 조정을 해주고 있었죠. 힘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태주면서, 그리고 이란을 악의 국가로 또 이렇게 해버리면서 분류해버리면서. 근데 그것을 중국이 화해시켰고, 상하이 뭐 협력기구에 공동으로 가입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이번에는 브릭스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 이것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이거 아주 짧은 시간에 해낸 거거든요.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걸 해냈어요. 미국은 크게 맞은 거죠. UAE와 사우디는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고 중동을 헤집어 놓은 다음에 쏙 빠져나가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나라들이니까 올라타는 건 당연한 거고, 브라질이 이 브릭스에 대해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브라질 이 정도인데, 거기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이웃 국가로서 관여가 점쳐지고 있었죠. 그들의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하기로 최근에 또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런 데도 주로 확실히 선 거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난 이쪽이다. 미국한테는 좀 섭섭하시겠지만 이쪽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대륙에서 열렸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그게 들어갔다고 봐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한테 확 와닿는 것은 1차 확대다. 즉 단계별로 계속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40개국 플러스 뭐 40개국일 수도 있고 참여를 했는데, 그 40개국 중에 이미 30여 개의 나라가 이전에 나 브릭스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중에 6개를 뽑았다는 거예요. 1차로. 어떤 이유에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응시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서구 언론에 보면 이 미팅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지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내년에 어디에서 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제가 억지로 찾아봤습니다. 끝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차, 3차 계속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들어가고, 이번에 이란, 사우디, UAE가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지역 국가 배려하고, 지역 대륙 국가, 같은 대륙에 속한 지역 국가. 그리고 이제 그게 2차 확대로 가게 되면 또 같은 패턴으로 가겠죠. 예, 요런 스텝을 일단 밟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의 전반적인 경제 규모나 11개 나라가 되면서 이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차피 이 브릭스라는 게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가 우리한테는 개발 국가들한테는 너무 착취적이다. 예. 우리를 우리의 역량만큼 대접을 안 해주고 우리를 빨대를 꽂고 빨려고 한다. 그들의 틀 속에 들어있다가는 그들의 돈을 빌리고 그들의 기술 이전을 받고 그들의 생산기지 노릇을 해주고 그들의 천연자원의 창구 역할을 해줘도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당당한 국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반발감으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지금 이제 많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찾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 타스 통신에 쓸만한 자료가 있기에 또 뭐 러시아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거짓말은 안 하겠죠. 참고될 자료는 충분할 거예요. 자, 요 내용 제목을 따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슬라이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예. 일단 브릭스 11개 나라가 되면 GDP 기준으로 볼게요. 그냥 현재 GDP 기준으로 하면 아마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 요즘 많이 하는 PPP 기준, 즉 얼마만큼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느냐, 자기들 물가 수준까지 고려해서 그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게 더 현실적으로 나라의 국력을, 경제적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틀린 기준은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은 얘들 나라들이 G7보다는 좀 전반적으로는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PPP 기준으로 하면 올라가요. 37.3%예요. 전 세계 3분의 1이 넘어요. 대신 G7 국가는 뭐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캐나다. 소위 자칭 선진 국가들의 연합이죠. 전 세계를 이끈다고 판단하는. 사실인지 그게 뒤집어진다는 게 일단 브릭스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에요. 지금 11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그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한다 해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단 벌써 주식시장 같은 데서 반응이 나올 거고 달러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게 세상 일에 무심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도 체감으로 이것을 느끼게 돼요. 엄청 놀라겠죠. 우리가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세상의 대중들이 어떤 여론의 편파적인 미디어의 편파적인 운영에 따라서 지적 수준이 천지 차이죠 지금. 네. 지적 뭐 수준이라기보다는 지적 몰입도가 있고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내가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터무니없이 왜곡되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뒤틀어 놓은 거죠. 누군가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자, G7은 30%밖에 안 돼요. 즉 이게 경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단 이야기 다 끝난 거죠. 예,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원유 매장량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타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매장량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볼게요. 44%. 예. 저쪽은 4%밖에 안 돼요. 10배 이상이 차이나 11배예요. 11배. 예. 자, 이것은 향후 전 세계 에너지 의사결정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게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한 그런 합의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페트로 달러, 우리말로 하면 오일 달러라는 거. 그게 지금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구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라는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어떤 한 기준이 될 수 있죠. 자, 이 뉴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36억 명이 돼요. 전 세계 인구의 45%예요. 반면에 G7 같은 경우는 9억 7천만 명. 요거는 제가 합해 본 겁니다. 제가 합해 봤는데 9억 7천만이더라고요. 예. 뭐 통계 자료가 요즘 클릭하면 더 나오니까 그래서 12% 정도 돼요. 인구도 한 3배, 4배 정도, 4배 가까이 많아요. 예. 자. 그리고 밀 생산, 곡물이죠. 곡물은 보면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50%를 이 11개국에서 생산을 하고 20% 미만을 G7 국가에서 생산을 해요. 자, 요게 왜 이 사람들이 밀을 넣었을까? 밀과 원유를 넣었을까? 타스 통신에서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의 말에 기인한 것 같아요. 이게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 제가 의역을 한 건데 그대로 번역하면 너무 좀 분위기가 살지 않아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석유를 지배하면 나라들을 주무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곡물을 지배하면 사람들을 주무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타스 통신이 그걸 그대로 따서 쓴 거예요. 연료, 석유도 우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 당신네들보다. 이 세상의 먹거리 핵심인 밀, 곡물도 우리가 훨씬 많이 생산해. 이 세상의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이번에 약속을 뭐 했다고 봐지는 것은 자기들 브릭 내에서 서로 무역을 할 때는 자기들 통화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 그런 데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브릭스 내에 기축 통화도 하나 연구해 보자 라고 워킹 그룹을 출범시켰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세상에 많은 거래가 달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30몇 개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뭐 금수 조치나 뭐 몰수, 은행 시스템에서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도망갈 때가 생긴다. 대안으로서. 너 마침 잘했는데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브릭스로 갈아탈 거야.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5, 60년 이상간 본인들의 나라를 지탱해왔던 전 세계 경영의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안 없이 그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미국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는 매장량을 봤는데 제가 봐서는 매장량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차세대에 또 에너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매장량이라는 것은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우리가 어릴 때 70년대 이때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앞으로 30년, 4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껴 쓰라.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죠? 그거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석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장량보다는 생산량을 한번 볼게요. 생산량. 이거 위키피디아에 있더라고요, 자료가. 1등에서 10등까지 골라봤거든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사우디고, 3등이 러시아예요. 예, 비슷해요, 셋이. 예, 여기 보면은 10위 안에 브릭스 국가가 6개나 들어있어요. 예, 요번에 이제 사우디가 들어왔고, UAE가 들어왔고, UAE 7등이죠. 이란이 들어왔죠, 8등. 이렇게 하니까 제가 요거를 해봤어요. 합쳐보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60%예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까지만 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은 생산량이 1위지만 수출은 상당히 미미할 거라고 봐요. 일부 수출하겠지만 왜냐 전 세계 1위의 소비국이기 때문에 저게 내수 시장으로 돌아요. 자, 그래서 일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양, 수출 시장에 나오는 거 얘는 80%다. 브릭스 국가가 11개 국가로 확대됐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원유 사고 파는 거예요. 물동량의 80%예요. 자국에서 소비하는 거 말고. 그러면 그게 자기들끼리 주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미국은 어차피 자기들끼리 거의 자급자족 하는 분위기니까. 이게 예전에는 다 달러로 거래됐을 금액인데, 이게 지금은 달러 외에 화폐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보다 달러를 훨씬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들 나라의 통화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큰 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미국한테 총격을 가했다. 어디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맞은 건 분명하다. 그리고 뒤에 조치를 잘못하면 미국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남아있는 빈틈이 뭐냐? 민심이 이리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민심. 소위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사우스. 이때까지 눌려져 왔던, 뜯기기만 뜯겨왔던 나라들이 아니다. 우리도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싶고 그런 기회가 왔다. 예, 민초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독재 물러가라.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사실은. 예. 글로벌하게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걸 미국이 잘 대응해야 되겠죠. 뭐 이들 나라들도 또 그들의 또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원유 생산량이라는 것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훨씬 의미가 크다. 원유 매장량보다. 예, 한 80% 이상까지 될 수 있다. 예. 우리가 당장 이제 이들 나라로부터 우리도 주요 공급원이잖아요. 석유하고 뭐 천연가스. 이제 그들 나라대로의 돈으로 이제 우리도 사와야 될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브릭 국가가 아니니까 머스트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달러로 살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자기들의 화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유도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굳이 옛날에는 100% 달러여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아니고 달러 값이 안 좋거나 뭐 이러면은 다른 화폐가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외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도 물론 다양한 외환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비중이 좀 올라가서 그걸로 편하게 거래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위축되는 거예요. 달러의 지분은 전 세계적으로 브릭스에 있거나 안 있거나 간에 판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이건 치명타다. 달러가 옛날만큼 많이 필요 없다. 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미국은 지금 달러를 더 찍어내거나 빚을 더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예. 미국 사람들이 각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모래 사상 누각에 있었구나. 정자는 이뻤는데 이 기초가 엄청나게 흔들리네. 이런 생각 비슷하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은행은 이미 돼 있어요. 브릭스 뉴 디벨로프먼트 뱅크라는 건 이미 상하이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은 많은 나라들이 좀 들어오면 거기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IMF랑 월드뱅크랑은 다르게 하겠다. 여기서는 옛날에 조건을 걸었잖아요. 우리도 IMF 신설을 접어서 알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우리 정부의 내정에 간섭을 했어요. 네. 자, 그런 걸 탈피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다 미국이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IMF는 분명한데 월드뱅크도 아마 본사가 미국에 있을 거예요. UN 유엔의 헤드쿼터가 뉴욕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미국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이런 기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뒤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이게 지금 중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이 가장 큰 힘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인도나 러시아는 조심스럽겠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 기반 화폐로 확 가지 않았다 저는 봅니다.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말리는 쪽에 있었다고 봐요. 저는. 예.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고 원유 시장 거래소 또 뭐 금 거래소, 곡물 거래소 이런 것도 지금 다 중국이 시작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나 인도가 보기에. 왜냐하면 미국을 차냈더니 그 자리를 중국이 싹 똑같은 모습으로 차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그 브릭스 뉴 디벨로프먼트 뱅크의 행장이에요. 행장이고 보니까 전 브라질 대통령이더라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한 기간에 장을 중국 사람으로 앉히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거 정도는 용인이 되더라도 행장까지 중국 사람 앉히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이 자리를 이제 지금 있는데 그런 면에 봤을 때 브릭스를 지금 이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세력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브라질이다.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이 브릭스란 자체가 어떤 뭐 동맹체계가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틀이에요. 예, 뭐 아세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국가들은 또 각국의 결정들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이게서는 지금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큰 위기를 맞았죠. 이걸 극복을 하려면은 세상에 바뀌어진 인심에 맞출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위치에는 있어요. 그걸 해줘야 돼요. 미국이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미국이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되죠. 지금은. 예.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못 살아남습니다. 미국은 수명이 엄청 짧아져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내년 미팅 어디서 하느냐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한두 시간 걸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푸틴이 이제 영상 메시지로 했는데, 마지막 처음에 개회할 때도 한번 했고, 마지막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따로 찾아서 한번 소개도 드려보면 좋겠어요.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본 다음에, 내년도, 브릭스,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가 한번 찾기 위해서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2024년 10월 달에 카잔, 러시아 카잔, 러시아 제2의 도시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거든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쯤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타타르 공화국의 수도예요. 예,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중앙아시아와 국가들과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 한글 보면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추정입니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 전략적인 국가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 크게 를 한두 개 더 추가하고, 그 외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동구권 유럽 국가들이 에게 또 가담하는 요런 틀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협상이죠, 이게. 예.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끝내느냐 정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중립국화 시킬 거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전 세계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미국이 여기서 러시아를 잘 꼬셔내지 않고 브릭스가 이대로 계속 강고해지면 푸틴은 그래 갈 거예요. 푸틴은 아주 자유로워요, 지금. 예.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을 무찌르는 덕분에 다 할 수 있어요. 브릭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브릭스를 계속 키울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미국과 협상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왜? 세계가 좀 더 안전해지고 각각의 나라들이 더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옵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푸틴은.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안이 브릭스 안보다 본인들의 국가에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도리와 맞다. 철학과 맞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맞다. 그러면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두 개 다 가겠죠. 자, 그거는 카드가 지금 미국한테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찾아본 겁니다. 푸틴은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년도 러시아에 사거든요, 이거를.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이제 구석으로 몰릴 때는 몰렸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브릭스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30몇 개 나라, 그리고 이번에 40개국이 참여했다는데 그 리스트도 찾기가 어려워요. 찾아보면 어디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어떤 스탠스, 북한은 일단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있어서. 예. 그리고 몽골,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예. 지금 이 브릭스의 털, 인심을 얻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약간 선거전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처럼. 여기 일단 졌어요. 지금 패색이 짙었어요, 미국이. 예. 그리고 미국이 할 바는 또 있죠, 그래도. 예. 그래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G7이 기술적, 문화적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이들 나라들보다. 예. 좋은 쪽으로만 활용한다면. 그 점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 계기가 되는 게 푸틴이고, 푸틴 러시아는 내년에 미국과의 협상이 만약 그 와중에 잘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미국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크게. 내년 브릭스 미팅에서. 자기가 체어맨이거든요, 내년에는. 금년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체어맨이었고 번갈아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엄청나게 공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내년 11월 달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동이 걸려야 돼요. 분명히.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앞두고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나온 결과물은 너무나 약했다. 그거는 징검다리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징검다리는 푸틴과의 협상을 위한 징검다리다. G7 가만히 안 있겠죠? 예. 지금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에요. G7과 미국은. 예. 자, 달러가 무너진다, 확 내려간다 이러면은 빚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은 꾸준히 팔아왔죠. 덩치가 크잖아요. 지금 2등이지만 미국의 빚을 가장 많이 준 나라가 일본, 3등이 영국이에요. 그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빚잔치에서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예. 달러가 망가지는 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라도 튼튼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 브릭스 관련 내용들은 뭐 종종 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네.